나를 버린 프랑스에서 받은 큰 상처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었어.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너의 지금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가? 근데 지금은 사랑과 친절이라고 할까? 한국에서 느낀 문화 덕분에 힘을 얻었지. 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느끼는 따뜻한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보편화된 개념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프랑스 여성 비비안느 씨의 경험담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한 프랑스에서, 그것도 고아원으로 버려졌던 그녀의 인생은 상당히 불안하고 외로운 삶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한국으로 시집오게 되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끈끈한 유대감과 정 때문에 큰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서 제2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프랑스인 비비안느예요. 사실 저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의 사랑이란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한국인 남편 덕분에 처음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곁에서 부모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죠. 받은 사랑이 없어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부모 없는 아이로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주 어릴 적에는 제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겠죠. 그러나 유일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버지뿐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신 후 곧장 버리고 사라지셨다더군요. 하지만 아버지 역시 홀로 저를 키우실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저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었나 보죠. 결국 그렇게 고아원으로 버려졌습니다. 이제 막말을 땐 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긴 했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모와의 추억거리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무언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솔직히 저로서는 아직도 부모를 이해하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기를 갖고 보니 어떻게 제 자식을 버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프랑스에서 보냈던 고아원 시절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늘 불안함과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타인과 소통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졌죠. 그렇게 저와 상황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인 고아원에 살면서도 저는 저만의 공간에서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고 고유한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가족이랄 게 없는 제 자신에겐 어떠한 안정감도 없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품 안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달리 언제나 외롭게 지내야만 했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로 남에게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라 혼자서 지내야 했고 늘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부모의 사랑과 따뜻함은 물론이고 그런 애정 어린 감정이 무엇인지 아예 몰랐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 민훈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네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유독 흐려 기분이 꿀꿀한 날이었죠. 민훈 씨와 만나게 된 것은 여행 중이던 그와 우연히 호텔에서 마주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몰라 소통하기가 어려웠지만 남편은 제 언어 장벽을 극복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또한 저의 외로움과 결핍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으며 매일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죠. 그렇게 그와 함께하면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민훈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여태껏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는 제가 몰랐던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은 커져만 갔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민훈 씨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저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늘 한결같았죠. 제 인생엔 늘 풍파만 있었고 그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기 바빴는데 그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꽃길만 걸을 순 없는 법이더군요. 국제 결혼이라는 장벽이 꽤 높았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한국인의 생각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관습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곧 바뀌었죠. 제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민훈 씨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게 닥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죠.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문법이 사용되는지 배웠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면서 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도 차차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어를 연습했고,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댁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족과 대화하고 이해를 돕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국어와 저희 언어를 혼합하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저는 가족과의 대화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시집와서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것에 감동해 시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던 날이 기억나는군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감정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저는 가족과의 대화라는 게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너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이국적인 문화 속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지만 저를 받아주는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점점 저를 며느리가 아닌 또 하나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살면서 제가 이룬 가장 큰 성취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과의 대화와 교류를 즐기고 있어요. 민훈 씨가 아니었더라면 평생 느끼지 못했을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고 성장하며 살아가는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갇혀 있었던 외로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과 사랑을 만나고 제 가치를 발견했죠. 그리고 스스로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에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과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제 저는 당당히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우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엄마가 된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신의 글을 적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 지금도 제 배를 툭툭 치네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도 없고 어머니라는 존재도 없었으니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든든한 시댁과 남편이 있죠. 특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또 사랑을 주는 건 어떤 건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덕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또 어떻게 육아를 시작해야 할지 걱정이 크긴 해요. 자식이 떼를 쓸 땐 어떻게 다그쳐야 하는지, 또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번갈아 주는 건지 초보 엄마라 막막하기만 하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다독여줍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라면서요. 저는 그의 다정함과 사랑으로 엄마로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거나
뱃속에 있는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치들이 제가 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주었죠. 남편은 또한 뱃속에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저와의 관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이러한 도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남편은 제가 아이를 품고 육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매우 중요했죠. 이런 결핍감 속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과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관습과 사회적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소통도 원활하게 가능하니까요. 또한 한국은 외국인에게 박대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한 제3자들로부터도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살이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 때문에 도무지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죠. 매일 밤 아이와 함께 잠이 들 때쯤 거실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앉아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늘 남편에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면 안 되고 소홀해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남편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고 뒤돌아 누워 잠을 자지만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항상 느껴요. 내가 이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하나의 엄마가 되었으니까 강해져야죠.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니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버린 이유는 납득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를 버릴 때 죄책감을 느끼셨겠죠.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것보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피눈물을 삼킨 채 저를 버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그들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남부럽지 않게 내 자식을 키울 거예요. 절대 저처럼 결핍 있는 아이로 자라지 않게요. 물론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가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남편과 시댁, 그리고 한국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과거의 삶을 말끔히 잊고 단란한 우리 가정을 꾸릴 생각이에요. 누구보다 멋지게 말이죠.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한국으로 시집 온 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프랑스 여성 비비안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남편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로 인해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비비안느 씨가 한국에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비안느 씨를 위해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국 자동차 특히 현대 자동차는 쓰레기라고 말하며 토요타 자동차가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독일인이 있습니다. 이 독일인은 한국의 자동차를 한번 타보더니 눈앞에 펼쳐진 장면 때문에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독일인은 무슨 장면을 목격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슈리츠예요. 기자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책상에 앉아서 최근에 제 책상으로 날아든 데이터 더미를 뒤적거리며 그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걸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저 평범한 탐사 기자의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꽤 오래 했죠. 중요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단서를 쫓아다녔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스캔들과 은폐를 봐왔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시작되었죠. 늦은 밤이었고 막 짐을 싸서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처럼 변명이나 부인의 말을 늘어놓는 기업 대변인이나 관료의 목소리가 들릴 줄 알았죠.
하지만 대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포와 급박함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죠. 슈리츠 씨 되시죠? 목소리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며 제가 대답했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밝힐 수가 없네요. 목소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벤츠에 관한 거예요. 벤츠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 1위인 곳이었죠. 차량의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었어요. 그런 기업의 정보라니 위험할 것 같으면서도 시선이 갔죠. 제가 알기로는 연비가 뛰어난 차량을 많이 생산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메르세데스는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 유명했어요. 또한 안전한 자동차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최신 안전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했어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는 안전 시스템 패키지를 통해 충돌 방지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제공해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기업이었어요. 또한 글로벌한 판매로도 유명한 곳이었죠. 수십 년간 글로벌 판매량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벤츠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중 하나로 기록되었어요. 이런 업적을 가진 아시아 자동차 기업은 또 없었어요. 다들 요즘 현대자동차가 강세라고들 하는데 현대자동차는 벤츠에 비교도 안 됐죠. 벤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기업이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꿋꿋이 앉으며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벤츠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였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과 신뢰성으로 명성이 자자한 회사였어요. 만약 벤츠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일 것이 분명했죠. 어떤 종류의 정보인데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며 제가 물었어요. 전화통화로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겠네요.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벤츠의 인증 과정에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해두죠. 일어나선 안 될 일들 말이에요.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 경력 중 최고의 특종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바닥에서 일하다 보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곧장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입증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제 기자 본능이 발동하며 물었어요. 주장을 뒷받침해줄 서류나 증거 같은 거 있나요? 전화 반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건지 상대방이 무겁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죠. 필요한 걸 구해드릴 순 있어요. 한참 만에 그들이 입을 열었어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원치 않는 막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그들이 볼 순 없겠지만요. 이런 종류의 취재에 따르는 위험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비밀을 숨기려는 사람들한테 위협당해 본 적도 있고 삶이 완전히 뒤집힌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만 일러주세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데이터 검색이라는 평범한 일상에서 즉시 깨워주었습니다. 벤츠의 대규모 스캔들을 암시하는 떨리는 다급한 목소리는 히로시의 심장을 망치질하듯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들이 꿈꾸면서도 두려워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특종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서 벤츠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걸친 부패와 부정행위의 엄청난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수치 편법 안전 위반 등 이 거대 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복잡한 속임수의 그물망이었죠. 그리고 그 영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대의 의심스러운 차량과 함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과 맞서 싸우는 위험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와 홍보 요원들을 동원해 진실을 묻어버리고 그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빈틈없는 사건을 만들고 취재원을 보호하려면 그의 모든 조사 능력과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과 경력 모든 것이 위태로웠죠. 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발신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그가 애초에 기자가 된 이유.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도전적인 취재 중 하나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서와 데이터를 샅샅이 살폈어요. 벤츠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썼죠. 수십 명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중 몇몇은 자신들의 삶과 생계를 걸고서라도 목격했던 부정행위에 대해 입을 열려 했죠. 제가 밝혀낸 건 엄청난 규모의 스캔들이었어요. 자동차 산업 그 자체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알고 보니 벤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 등 다른 주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었죠.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숫자를 조작하고 편법을 동원한 거예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문제가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스캔들은 전 세계적인 파장이 있었고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믿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게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동차 회사들은 강력했어요. 주머니가 두둑하고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준비가 된 변호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터였어요. 바로 이런 때 저의 탐사 기자로서의 기량이 빛을 발하는 거죠. 저는 기업의 비밀주의와 정부 관료제라는 복잡한 그물망을 헤쳐나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뚜껑을 열어젖힐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에겐 진실에 대한 신념과 한 발 더 나아가려는 의지를 공유하는 훌륭한 연구원과 편집자들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번 조사가 제 커리어 최대의 도전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저의 모든 기술과 경험 그리고 의지를 총동원해야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서류 더미와 빈 커피잔에 둘러싸여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설렘 반 두려움 반이 교차했어요. 모든 기자가 꿈꾸는 그런 특종이었죠. 세상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취재 전화를 돌리고 단서를 쫓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상할 수 없는 반전과 장애물이 널려 있겠죠. 그래도 제 앞에 놓인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믿었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벤츠 스캔들은 이제 제 인생의 숙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파헤쳐 나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두장 엔지니어의 딜레마. 제가 토요타 스캔들의 퍼즐을 추적하고 맞추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 서울의 바쁜 도시에서 김동건이라는 사람은 자신만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었죠. 김동건 씨는 한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고위 관리자였어요. 그는 근면, 헌신 그리고 품질과 청렴에 대한 깊은 신념을 바탕으로 20년 넘게 회사에서 승진해왔죠. 하지만 최근 김동건 씨는 업계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스캔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사기와 기만에 대한 의혹이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고위 관리자로서 김동건 씨는 현대가 이 소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와 나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현대가 투명성과 신뢰성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는 또한 업계의 압박이 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선의의 기업들조차도
때로는 규칙을 어기거나 꼼수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런 일이 다른 산업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그것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최신 품질 관리 보고서와 생산 일정을 검토하면서 김동건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숫자는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해결해야 할 불일치나 불규칙한 점이 있는지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는 회사 시스템을 통과하는 복잡한 정보의 그물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스프레드시트와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긴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어요. 생산량은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 척도는 모두 허용 범위 내에 있었으며, 고객 만족도는 꾸준히 높았죠. 하지만 김동건 씨가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를 멈칫하게 만드는 미묘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에는 작은 불일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할 만한 사소한 모순이었죠. 하지만 김동건 씨의 훈련된 눈에는 대면한 작은 균열 같았어요.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앙을 경고하는 신호였던 거죠. 그는 자신의 발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줄 것을 희망하면서 상사들에게 우려사항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놀랍고도 안타깝게도 그는 저항과 회의에 부딪혔죠. 상사들은 김 과장이 너무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가 발견한 불일치는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며 큰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그들은 김 과장에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은 기업 사다리의 윗사람들에게 맡기라고 촉구했어요. 하지만 김동건 씨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저 앉아서 자신의 회사와 산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죠. 그는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그는 업계 내 인맥에 손을 뻗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정직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는 그들에게 자기 회사에서 특이하거나 우려되는 점을 발견했는지, 잠재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소문이나 흉흉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많은 동료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불일치와 불규칙함을 발견했지만 너무 두렵거나 확신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김 과장에게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박 구석을 잘라내고 기준을 낮추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동건 씨는 자동차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또한 상사의 지지나 승인 없이 혼자서 이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지하는 모든 것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나아갔어요. 상부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동료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에서도 증거를 모으고 사례를 구축했죠. 그는 도덕적 분노와 정의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연료를 공급받아 밤낮으로 장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그가 업계를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만과 부패의 그물망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김동건 씨는 자신이 단지 자신의 회사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동차 산업의 영혼 그 자체를 위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의존하는 이 차량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소수의 나쁜 행위자들의 행동에 의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청렴과 투명성의 모범으로 내세워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죠. 그것은 끝까지 보려면 그의 모든 기술과 모든 결단력이 필요할 엄청난 과제였어요.
하지만 김동건 씨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앞으로의 길이 길고 어려울 것이며 모든 고비마다 장애물과 좌절이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에게는 원칙과 정의감 그리고 진실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도구들을 갖고 있으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동차 산업을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기업의 성공과 자신의 책임감의 무게에 둘러싸여 사무실에 앉아있는 김동건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다가올 전투를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여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떠나고 싶은 여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회사와 나라 그리고 세상을 위해 김동건 씨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에너지와 활력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며 삶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현대 본사로 걸어가면서 여기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관통하는 평온함과 질서가 있었고 우선순위가 바르고 가치관이 정연한 회사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대 건물의 빛나는 복도를 걷는 동안 제가 만난 모든 직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부심과 목적의식에 감명을 받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그리고 김동건 씨를 만났어요. 한국으로 가서요. 그는 강철 같은 눈빛과 단호한 악수를 하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지한 외모 아래에선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졌고 그건 저를 더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만남 내내 김동건 씨는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에서 윤리적 리더십에 깊이 헌신하는 고위 관리자로 현대에서의 자신의 여정을 저와 공유했어요. 그는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 기업이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그는 또한 도전에 직면했던 순간들, 치열한 경쟁과 시장 수요에 직면하여 구석을 잘라내고 가치를 타협하라는 압박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무언가 꼭 맞지 않는 것 같을 때 눈 감아주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엔 강력한 이해관계에 맞서거나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항상 옳은 일을 선택했대요. 청렴이 그저 유행어나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매일 살아가고 숨 쉬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믿었다고 하더군요. 김동건 씨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모범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의 업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압박과 유혹에 직면했지만 옳은 일을 하겠다는 신념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현대시설 빛나는 조립 라인과 최첨단 테스트 장비들을 둘러보면서 이 회사가 진정 그 신념을 가슴에 새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은 김동건 씨 같은 사람들, 품질과 안전이 구호가 아닌 신성한 신뢰라고 믿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증명하는 거였죠. 김동건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새로운 활력과 의지로 수사의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여기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걸 알았죠. 자동차 산업과 그 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진실에 대한 헌신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지를 공유하는 동지 김동건 씨를 찾았다는 걸 알았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업계를 바른 길로 이끌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머릿속은 생각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거라는 걸 알았죠. 모든 단계마다 우리에게 맞서는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고 우리 편엔 진실의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들이라도 극복하고 더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평온함과 의지가 절감쌌어요. 김동건 씨와 현대가 보여준 청렴의 등대는 탐욕과 기만에 사로잡힌 것 같은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의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서울의 모습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상징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리라 다짐했죠. 아무리 큰 역경에 맞서더라도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상기시켜주는 거였으니까요. 김동건 씨와의 연대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고 벤츠의 비리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거죠. 인증 부정이 검거된 모델은 모두 38개였어요. 그중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5개 모델이나 되었죠. 인증 부정은 독일차 실내에 상처를 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부정은 언제나 들통나는 법이니까요. 그 후 품질 인증 취득의 부정행위는 독일 내에서 신경 쓰게 되는 이슈가 됐고, 품질 인증 부정 취득에 관해서는 엄하게 바라보는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절차였던 것이었죠.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실비아예요. 작년 여름 건강 문제로 인해 삶을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혈액투석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양팔에는 투석으로 인한 흉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고 심지어 무서워하기도 해요. 투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대부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정글에도 투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작년에 신장암 진단을 받고 그냥 죽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난 후 전 새롭게 태어났죠. 여기서 경험한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의술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여동생과 살았거든요. 가난했지만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엄마는 빵집을 하셨고 저랑 동생은 아르바이트로 도왔어요. 학교 후에는 엄마 가게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공부를 잘하고 착실했던 여동생은 교수님 추천으로 항상 가고 싶어 했던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왜 한국으로 가고 싶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이 훨씬 좋은 나라였으니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추천을 받은 동생의 표정은 매우 밝아 보였어요. 물론 학비가 걱정됐지만 엄마는 꿈을 응원해 주시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 어머니는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말라고 해서 안심하고 유학을 갔어요. 동생이 간 지 몇 달 후 엄마가 일을 더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자주 깨곤 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온몸이 부어오르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지어 나중에는 가슴 통증까지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부담돼서 저는 엄마에게 그냥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방에서 일어나는데 또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고 여러 검사를 받기로 했죠. 저희 사정에 큰 병원은 갈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저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괜찮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의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급히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을 때에는 믿기 싫은 현실에 직면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만성심부전 진단을 내리시고 앞으로 투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치료 비용을 듣고는 좀 생각해 보겠다며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죠. 영국은 진료와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 집안으로는 쉽지 않은 금액이었죠. 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참을 우셨어요. 아버지 병이 유전된 거라면서 어릴 때부터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스스로 계속해서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만성심부전은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이유로 생길 수도 있지만 생활습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미안하다 자책하셨어요. 저는 환경적 요인일 거라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머니를 최대한 안심시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온몸에 가려움증에 피로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온몸이 붓고 묵직했고 밤에 자려고 하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엄마는 결국 저를 다시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가는 길에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어서 빨리 건강해지는 게 엄마의 소원이라고 계속해서 울면서 말씀하셨죠. 병원비로 엄마한테 짐이 된 게 미안했지만 결국 저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환자 의사 선생님은 얼굴 보더니 상태가 더 악화됐다면서 소변 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를 다시 하셨고,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고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죠. 투석을 시작하면서 체내 노폐물과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저는 투석 과정과 약물 복용법, 투석 환자로서 주의할 점 등을 서서히 배웠죠. 언젠가는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덕분에 일주일에 여러 번 투석을 견딜 수 있었죠. 투석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할 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움직일 수도 없으니 죽을 맛이었어요. 하지만 투석 다음 날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점점 병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었던 저의 신장 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예전처럼 활동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투석이 신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끗 보면 예전에 활기차고 개구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음 투석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 사는 삶에 지친 퉁퉁 부은 희망을 잃은 못생긴 얼굴만이 보였어요. 혈액 투석 비용은 사실 엄청난 부담이었고 그걸 감당하려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치료에 임했어요. 얼른 나아서 어머니를 덜 힘들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몇 달간의 투석 끝에 종합검진을 하고 병원에 가서 저는 결과를 들었어요. 진찰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이 느껴졌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저와 엄마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바로 결과를 알려주시지 않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와서 초음파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혈액에서 너무 높게 나왔으며 소변에서 피가 검출돼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한 번 더 해보자고 제안하셨죠. 저는 바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끝내 초음파를 해보자고 설득하셔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미 그때 저는 제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 며칠 후 저는 신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 신장 질환 진단받고 몇 달 동안 투석을 했는데 솔직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계와 지내는 시간 동안 자주 창밖을 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죠. 엄마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도 안 된다. 신장 질환인데 말이 되냐며 믿기지가 않는다고 한참을 그냥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처음 신장 질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싶어서 너무 서글프고 억울했죠. 그리고 그 후로는 삶을 놓아버리고 엄마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말았어요. 저는 투석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장암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병이잖아요. 굳이 투석해봐야 뭐 하나 싶었어요. 거액의 돈만 나가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기만 하고 차라리 제가 죽어버리는 게 저도 가족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매일 엄마가 자꾸만 더 노력해보자고 얘기하니까 점점 심술이 부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희망을 잃고 모든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한 뒤 방에서 나가지 않았죠. 그 다음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늘 동생이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성공의 일까지 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죠. 그런 동생에게 저는 제 상황을 얘기해서 동생이 모든 걸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동생이 바로 귀국할 거라는 걸 저희 가족은 알고 있어서 엄마랑 얘기해서 당분간은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나 싶었죠.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떻게 거짓말을 쳐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모든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날 엄마가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셨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솔직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비야,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 다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 영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국으로 와. 한국 의료기술도 영국 못지않게 놀라워. 희망을 버리지 마.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며 늘 그랬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힘든 시기마다 동생은 항상 저를 격려해 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었죠. 몇 달간의 투석으로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해 줬어요. 현재 상황과 가족 상황을 설명하고 더는 못하겠다고 했죠. 영국 병원에서도 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신장암 진단까지 받았죠. 희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영국에서도 하지 못한 걸 어떻게 한국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의료기술도 영국이 훨씬 높은데요. 하지만 동생은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투석을 꼭 받으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라고 표를 보내줄 테니까 다시 모든 검사를 한 번만 다시 해보자고 했죠. 저는 그러기 싫다고 편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어요. 투석도 더는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말했죠. 동생은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한국 의료 수준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면서 기적 같은 일도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점점 통화를 하다 보니 동생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한국에 가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모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결국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벌써 들더라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생각으로 저는 동생이 있는 한국행을 결심했죠.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마지막 투석을 받았어요. 미리 상황을 설명드려서 의사 선생님도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받은 치료와 투석 기록을 다 가지고 계셨죠. 다음 날 저는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여행이 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이라도 보려고 간 거였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스스로에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했어요. 걱정과 기대감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순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들어왔던 게 머릿속을 스쳤고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는데 이제 내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려니 조금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정말 동생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하늘과 땅의 경계가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이륙하면서 창밖을 보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달간의 투석으로 일상이 망가졌고 스트레스로 미칠 것 같았죠. 매주 3번씩 2시간 동안 투석해야 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다 엄마한테 화풀이하느라 짜증냈던 제가 기억이 났어요. 남편을 잃고 어린 딸들 키우느라 단 한 번도 쉬지 못한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냥 계속 울었어요. 어쩌다 저 같은 딸을 만나 이렇게 고생하시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보니 갑자기 어지럽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과 긴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면서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아시아 여성분이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더니 주저없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따뜻하게 웃으시며 물병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다고 말을 건넨 뒤 물을 받아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를 살펴주시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전 자주 여행 다니는 사람이라 비행기에서 불편한 게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하시면서 본인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칼럼을 쓰는 컬럼니스트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씀에 안심이 됐죠. 비행 중에 수분, 섭취의 중요성과 가끔씩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는 등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비행을 마칠 수 있었고 그녀의 따뜻함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순간 기분이 더 들떠는데 긴 비행에 몸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고 비행기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무릎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공항 직원분들이 재빨리 달려와 주셨죠. 괜찮아요. 저희가 곧바로 의료센터로 모시고 갈게요 하시면서 휠체어를 바로 가져오시더라고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안심이 됐어요. 의료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바로 진찰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주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어요.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놀랍도록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랐죠. 동생의 말에 신뢰가 더 가는 상황이었어요. 도착할 때까지도 제가 발견되지 않자 걱정이 된 동생이 연락을 해왔어요. 동생이 걱정돼서 제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공항 직원분이 전화를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제가 신장 질환으로 투석 중이고 긴 비행으로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의료진이 즉시 공항 근처 투석이 가능한 병원으로 저를 옮겨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거의 3시간을 투석했죠. 구급차로 병원까지 가면서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도착해보니 의료진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재빨리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가 바로 시작되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저희는 서로 눈물을 터뜨리며 꼭 껴안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행이라는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투석을 마치고 저는 병실로 옮겨졌는데 동생은 한동안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동생에게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먼저 검사를 다 해볼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니 영국에서와는 달리 금방 결과가 나왔는데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찍은 코트 검사에서는 제가 신장암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대요. 초음파 검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코트 결과로는 신장암은 아니고 초음파만 보고 오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다시 살아난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여러 검사와 투석을 받으면서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죠. 매번 검사할 때마다 의료진이 세심하게 대해주시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신장이 아니라서 정말 기뻤죠. 여기서 받은 검사 덕분에 저는 새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의료진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거든요. 한국의 의술과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죠.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면서 같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의 희망찬 모습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서로 웃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는 앞으로 뭐든지 다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전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죠.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큰 격려가 됐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어요. 또 가격 또한 저렴했어요. 동생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한테 한국에서까지 돈을 많이 내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의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저는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퇴원하고 동생 집으로 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눴죠. 동생이 한국 오라고 강하게 설득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미 영국에서 죽었을 거예요. 저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영국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펑펑 우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과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여동생이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데려가 줬는데 특히 한국 식당에 같이 갔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신장 질환이 있어서 외식을 잘 못하고 탄산음료도 조심해야 해서 식단 조절을 늘 해야 하는데 한국 식당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염분 섭취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랜만에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한강에 갔을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소풍 나온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 날 저와 동생은 남산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또 다른 희망을 느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고 그 위로 쏟아지는 별빛이 너무 아름다웠죠. 동생이 제 옆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비야, 저 별빛처럼 앞으로 언니한테도 밝게 빛나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동생의 말에 더 힘이 났죠.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순간들이 저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제 저는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매일을 즐길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봤어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이상 매번 2시간 넘게 투석을 받아야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건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식단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이제 저희 건강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한국 병원에서 배운 건강관리 팁을 실천하고 있죠.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 속에서 깨달은 점과 희망의 메시지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선물 받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새 삶을 살게 해준 선물이에요. 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거예요. 이 희망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한국이 새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행운이란 기적은 가끔씩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